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경제부 비서실장으로서 매일 수조 위안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살았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방문한 단 일주일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우리가 조롱했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원입니다. 베이징 경제부에서 30년간 일하며 중국의 경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주도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2023년 봄, 저는 중난하이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각 성의 경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국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코웃음을 쳤죠. 또 그 조그만 반도 국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삼성 관련 중요 안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우리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공장 아닙니까? 한국 전체 경제가 우리 광둥성 하나만도 못한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동지들, 삼성이 우리의 기술 이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감히 중국을 거부한다고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가진 우리를. 왕 부실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들 생각을 합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말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제안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압박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을 조이고 언론으로 압박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리원 동지가 이 건을 맡아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업 하나쯤 굴복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을 소집해 지시했죠. 삼성과의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세요. 동시에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신문과 방송에서 삼성을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졌죠. 삼성, 중국의 선의를 배신하다 기술 독점으로 중국 견제하는 오만한 한국 기업. 중국 없는 삼성은 생존 불가능. 저는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설비를 빼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려왔어요. 허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중국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2023년 9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중국 철수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영 환경 악화와 기술 보안 우려로 중국 내 주요 생산 시설을 철수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떠난다는 겁니까? 그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삼성 직접 고용 인원 10만 명, 협력업체 포함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붕괴했고 세수는 급감했으며 부동산 시장은 폭락했죠. 선전시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불야성이었던 산업단지는 텅 비어 있었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장님, 20년간 삼성하고만 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협력업체 사장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중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는 해임됐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런데 해임된 지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리원 선생님,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토록 무시했는데 왜 초청하는 걸까요?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어요. 공항이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작은 나라치고는 제법이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철도 안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원 선생님이시죠? 중국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혹시 삼성 사태에 관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움찔했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결정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문이 선생님께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세미나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발표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삼성의 10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참석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원 선생님, 제가 삼성 출신입니다. 선생님이 삼성을 조립 공장이라고 하셨다죠? 그때는 제가 무지했습니다. 무지가 아니라 오만이었죠. 자, 이걸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보유한 특허만 10만 건이 넘었고 연구개발 투자액은 중국 전체 민간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래도 조립 공장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사를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리원 아닙니까? 삼성을 조립 공장이라고 무시했던 한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리원 선생님, 이거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한국 기술 무단 도용 사례 연간 수천 건, K-팝부터 K-푸드까지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문화 표절 중국 기업들의 한국 제품 디자인 카피. 언제까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일부 악덕 기업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부요? 자, 더 보여드릴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표절 사례들. 휴대폰 디자인부터 화장품, 식품,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까지. 이것도 보세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돈으로 빼가려다 적발된 사례만 수십 건입니다.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도둑질 대상으로만 봤죠.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치기만 했다는 겁니까? 세미나 셋째 날,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다시 한번 놀랐죠.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삼성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니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수준이었죠. 이 장비들은 대부분 자체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삼성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임원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중국은 항상 우리 기술을 훔치려고만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죠. 그런데 기술 이전을 거부하니 오만하다고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지 30년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고 세금도 수조 원을 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기술 내놓으라고 협박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만 편애하고 외국 기업은 차별했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직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실 중국에서 일했었어요. 기술 유출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죠. 넷째 날 한국의 중소기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즐비했죠.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중국 업체가 그대로 베꼈어요. 항의하니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더군요. 중국에서는 법도 중국 기업 편이니까요. 다른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하려면 반드시 기술 이전을 해야 한대요. 안 하면 각종 규제로 괴롭히고.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다섯째 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특별 강의를 준비했다고 했죠. 오늘은 중국의 기술 굴기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고속철도 기술, 사실은 독일과 일본 기술을 베낀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기술들이 모두 외국 기술의 카피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중국은 기술을 훔치고도 당당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의 진짜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거의 없고 있는 것도 대부분 외국 기술의 변형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중국의 기술력이 허상이었다니. 쉬는 시간에 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원 선생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멈춰야 해요. 하지만 후발주자는 어쩔 수 없이. 일본도 후발주자였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기술을 배우고 혁신했어요. 중국처럼 훔치지 않았죠. 여섯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AI 기업을 방문했는데 젊은 CEO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기술은 중국보다 3년은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AI 강국이라고 들었는데요. CEO가 웃었습니다. 데이터 양은 많죠.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과 칩 기술은 한참 뒤처져 있어요. 게다가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 기업이 우리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껴서 특허 출원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다가 기술만 도둑맞고 쫓겨난 사례가 수두룩했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포기했어요.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게 낫죠. 마지막 날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죠. 한 고위 관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원 선생님, 일주일 동안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제가 너무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신 것은 다행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해요. 삼성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떠난 건 시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신뢰가 없어서죠. 기술을 훔치고 압박하는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어요. 다른 기업인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 혁신해야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한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중국이 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력할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기술력, 혁신 능력, 그리고 자존심을 가진 나라였죠. 반면 중국은 크지만 약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데만 급급하고 진정한 혁신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이 진실을 알리겠다고. 중국이 진정 강대국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하겠다고.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사실은 표절 왕국이었다는 것. 삼성이 떠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 글은 곧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비난도 많았지만 공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건가? 다른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맞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 이제는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다. 물론 반발도 컸습니다. 매국노다. 한국의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썼고 강연도 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훔치기를 멈춰야 합니다. 정당하게 경쟁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 대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네요. 기업인들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카피가 아닌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 같은 기업들이 다시 올 겁니다. 정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성 중국 법인에서였죠. 리원 선생님, 최근 선생님의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투자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한국의 한 특허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를 따로 불러 보여준 자료는 충격 그 자체였죠. 리원 선생님, 이건 비공개 자료지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중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 사례 목록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건 올해 상반기 것만입니다. 매년 수만 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10년간 개발한 신소재 기술을 중국 대기업이 그대로 베껴서 특허 출원한 사례, 한국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법을 완벽하게 복제한 사례,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똑같이 베낀 사례들이 즐비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담당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을 빼가려 한 정황들입니다. 제가 경제부에 있을 때 비밀리에 추진됐던 프로젝트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고액으로 스카우트하려 한 시도, 한국 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기 위한 공작, 심지어 산업 스파이를 심으려 한 증거들까지. 이걸 어떻게 한국 정보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때 한국의 한 벤처기업 대표가 특허청에 항의하러 왔습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5년간 개발한 기술을 중국 업체가 그대로 베꼈어요. 중국에 수출하려고 샘플을 보냈더니 2달 후에 똑같은 제품이 중국 시장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절반이고요. 그 대표는 울먹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회로도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로 넣은 오류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특허청 직원이 위로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지 법원은 자국 기업 편이고 그 대표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리원 아닙니까? 삼성을 조롱했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기술 개발은 안 하고 훔치기만 하잖아요. 그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죠. 한국의 또 다른 충격은 대학가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중국 유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중국이 부끄러워. 매번 한국 것 베끼기만 하잖아. 맞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중국 기업 사례 들 때마다 다 표절 얘기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우리 회사도 그래. 한국 회사 제품 분해해서 똑같이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술 개발이야? 한 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장 웃긴 건 뭔지 알아? 베껴놓고도 품질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겉모습만 똑같지 성능은 형편없어.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폰 분해해서 똑같이 만들어도 왜 삼성만큼 안 팔리는지 이제 알겠어. 기술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껍데기만 베끼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조차 자국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리원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방금 여러분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한 학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문제예요. 중국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발전할 기회를 놓쳤잖아요.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른 학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20년은 앞서 있어요. 기술도, 문화도, 의식 수준도요. 특히 창의성과 혁신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방하라고 배우잖아요. 학생들과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죠. 제 전공이 디자인인데 교수님이 대놓고 한국 디자인 100기라고 해요. 창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점수를 깎아요. 저는 공대생인데 더 심해요. 한국 제품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정규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제일 한심한 건 베끼고도 당당한 거예요. 마치 그게 능력인 것처럼. 한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이 케이팝도 베끼고 있더라고요. 음악, 안무, 의상, 심지어 멤버 구성까지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중국 아이돌이 사실은 전부 카피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걸, 베끼기만 해서는 절대 앞서갈 수 없다는 걸, 교육부터 바꿔야 해요. 모방이 아닌 창조를 가르쳐야죠. 무엇보다 정직해져야 해요. 훔친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를 버려야죠. 그들과 헤어진 후 저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CJ E&M 스튜디오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담당 PD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드라마와 예능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작년에만 수출액이 수조 원이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PD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요? 가장 많이 베끼는 나라죠. 우리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도용해서 만들어요. 심지어 세트장까지 똑같이 만들죠. 그가 보여준 비교 영상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중국 버전이 구도, 자막, 음악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항의해도 소용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베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작가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 드라마 대본을 통째로 번역해서 중국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등장인물 이름만 바꾸고요. 그래도 시청률은 잘 나옵니까? 당연히 잘 나오죠. 검증된 스토리니까. 하지만 그게 발전입니까? 영원히 이류로 남는 거죠. 한국의 게임 회사도 방문했습니다. 넥슨 본사에서 만난 개발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게임이 중국에 출시되면 일주일 안에 짝퉁이 나와요. 이름만 살짝 바꿔서요. 소송을 걸어도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 손을 들어줘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한 개발자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3년간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버전이에요. 두 게임을 비교해보니 캐릭터 디자인, 게임 방식, UI까지 모든 게 판박이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중국 버전이 더 조악해요. 뺏겼지만 제대로 구현을 못하거든요.
핵심 기술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잘 팔립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게임은 막고 자국 게임만 허가해 주니까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대 시장이 사실은 불공정과 도둑질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셀트리온을 방문했을 때 임원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원 선생님, 이건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국이 저희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훔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어떤 수단을요? 직원 매수, 해킹, 심지어 미인계까지. 다행히 막았지만 아슬아슬했죠. 그가 보여준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새벽에 연구소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기술 이전 계약을 하자고 하면 거부하고 훔치려고만 하죠. 왜 정당한 계약은 하지 않을까요? 돈을 아끼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묵인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신제품이 나오면 중국에서 먼저 가짜가 나와요. 먼저요? 네. 저희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거죠. 중국 공장 직원을 통해서요. 마케팅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가짜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카피했다고 SNS에서 선동하죠. 증거를 제시해도 소용없습니까?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제품을 믿고 싶어 해요. 애국심에 호소하면 진실은 묻히죠. LG전자를 방문했을 때는 특허 담당 임원이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들이 저희 특허를 침해한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3,000건이요? 그것도 적발된 것만요. 실제로는 그 10배는 될 겁니다. 그가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든 제품에서 특허 침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디자인도 베끼고 기술도 베끼고.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했어요. 중국에서 소송해봐야 질 게 뻔하니까. 그냥 중국 시장을 버리는 게 나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지희라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지급 도둑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찬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원 선생님, 한중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기술 탈취예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입는 피해가 연간 수십조 원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후발주자의 권리인 것처럼. 하지만 일본도 서구 기술을 베끼지 않았습니까? 베끼는 것과 훔치는 것은 달라요. 일본은 라이선스를 사고 정당하게 배웠죠. 중국처럼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인한 한국의 기술 유출 피해액이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추정치고 실제로는 더 클 거예요. 50조 원이라니. 그것도 직접 피해만요. 시장 잠시까지 따지면 100조 원은 넘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무시하죠. 하지만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큰 시장이 뭔 소용입니까? 공정하지 않은데.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둑질로 성장한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한국 화장품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중국에서 파는 건 다 가짜래.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는 거지. 비싸도 진짜니까. 우리나라는 왜 진짜를 못 만들까? 만드는 게 아니라 베끼기만 하니까 그렇지. 중국인들조차 자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매출의 70%가 중국인이에요. 왜 자국 제품을 사지 않고 여기까지 올까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믿을 수가 없대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정품 매장에서도 가짜를 판대요.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자국민조차 자국 제품을 믿지 않는 나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요즘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많이 베낀다던데 사실인가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도 능력이 있을 텐데. 기사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심에 정도를 버렸죠. 그래도 언젠가는 제대로 하겠죠? 그러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보여줄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중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직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 당당했고 정직했으며 창의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큰 나라지만 비굴했고 부정직했으며 모방만 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떠난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기술 유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베이징에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거짓 성장을 자랑하지 않았고 대신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협박이 쏟아졌고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쓴 글들은 서서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죠. 리원 선생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변해야 해요. 베끼기를 멈추고 창조해야죠. 한국을 배워야 해요. 그들의 정직함과 창의성을요.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한국 따위에게 배운다고? 자존심도 없나? 중국은 충분히 위대하다. 굳이 변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났고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으며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강연을 다닙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때로는 정부 기관에서도 중국이여 깨어나라. 도둑질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져라. 언젠가는 중국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 정직하고 창의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교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겁니다. 중국의 진정한 굴기는 덩치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지만 언젠가는 맑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펜을 듭니다.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중국 관료에서 겸손한 개혁가로 거듭난 계기였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는 나라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여,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맙시다. 겸손, 혁신, 그리고 정직. 이것이 진정한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성이 떠난 것은 중국에게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훔치는 나라에서 창조하는 나라로, 오만한 나라에서 겸손한 나라로.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국이여,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자존심과 기술력, 그리고 품격을 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중국도 당신들처럼 당당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중국의 오만과 무지, 그리고 표절 문화와 싸웁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본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중국의 젊은이들이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을 무시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정직함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중국을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계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중국에게 가르쳐준 교훈.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중국 전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쓰고, 말하고, 가르칠 겁니다. 언젠가 중국이 한국처럼, 아니 한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